하얀 원피스를 붉게 물들인 피. 그 한 줄기가 뇌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시작 전에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였다. 자글자글 끓는 돼지기름과 구수한 사골 육수가 뒤섞인 냄새. 시장 구석 내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작은 국밥집의 공기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마지막 손님들이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가게를 나선다. 아이고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이 집 국밥은 보약이라니까. 뭉툭한 내 손에 쥐어지는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몇 장. 나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보약은 무슨, 당신들 하루 시름 있게 해주는 뜨끈한 위로지. 내 인생처럼 진득하게 우려낸 위로. 홀로 딸 미영이를 키우며 이 국밥집에서 20년을 버텼다. 펄펄 끓는 솥앞에서 쏟아낸 땀방울만큼 내 인생의 고단함도 저 뽀얀 국물에 다 녹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 고생이 내 새끼의 행복이 될 수만 있다면. 반년 전 미영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번듯한 사업가에 뼈대 있는 집안. 사돈댁에서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윤 여사는 내 손을 잡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따님, 저희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2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철수세미가 그릇에 긁히는 소리마저 경쾌했다. 이제 우리 미영이 험한 일 안 하고 곱게 사랑만 받으며 살겠지. 나처럼 돈 때문에 고개 숙일 일도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릴 일도 없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 남은 삶은 그저 내 새끼 행복한 모습 멀리서 지켜보며 이 국밥집을 지키면 그만이었다. 그때였다. 딸랑 하고 울려야 할 가게 문 종소리가 둔탁하게 덜컹거렸다. 누군가 문에 몸을 기댄 것처럼. 누구세요? 마감했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린 내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내 딸 미영이었다. 순백색 원피스는 갈기갈기 찢겨 흙탕물이 들어있었고 어깨죽지부터 허벅지까지 시뻘건 피가 번져 있었다. 정성껏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뺨에 엉겨붙었고 붓고 터진 입술은 제 색을 잃었다. 무엇보다 나를 미치게 한 것은 아이의 눈이었다. 초점 없이 텅 비어버린 눈. 세상 모든 빛을 잃어버린 그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뇌가 움직이길 거부했다. 저건 내 딸이 아니라고 제발 누가 말해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다. 미영이가 위태롭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게로 다가왔다. 아이의 걸음마다 바닥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가게 안에 구수한 국밥 냄새를 비릿한 피비린내가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 앞에 선 미영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내 고막을 찢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힘이 탁 풀리더니 그대로 내 앞으로 쓰러졌다. 쓰러지는 미영의 입에서 울컥하고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내 하얀 고무신 위로 내 새끼의 뜨거운 피가 튀었다.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세상이 무너진 소리였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차갑고 더러운 가게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내 딸. 내 전부, 내 목숨. 그 순간 국밥집 주인 박선자는 죽었다.
그리고 20년간 잠들어 있던 내 안의 괴물이 아주 천천히 얼어붙었던 눈을 뜨고 있었다. 119 구급차가 울부짖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병원으로 오는 내내 나는 미영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괜찮을 거라고, 엄마가 여기 있다고,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새끼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분주하게 오가는 하얀 가운들이 내 시야를 어지럽혔다.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기는 하는 건지 핏기가 가신 내 딸의 얼굴만 보며 얼마나 버텼을까. 의사가 다가와 입을 열었다. 내 심장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의 첫마디에 나는 산산조각난 심장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의사는 빛이 든 펜으로 미영이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갈비뼈 2대에 금이 갔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보입니다. 턱과 팔목에는 방어흔이 있고요. 무엇보다 온몸에 시기가 다른 멍 자국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최근에 생긴 것까지. 이건 상습적인 폭행의 흔적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상습적인 폭행? 내 새끼가, 내 금지옥엽이 저 금수만도 못한 놈한테 얻어맞으며 매일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웃고 있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행복하다던 그 편지가 전부 거짓이었다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손끝이 저릿하고 이가 저절로 갈렸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다. 값비싼 정장을 아무렇게나 구겨 입은 사위 최진혁이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장모님, 미영이는요? 우리 미영이 괜찮습니까? 제가 출장만 안 갔어도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미영이의 침대맡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링거를 꽂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까봐 절규하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간호사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나는 그저 그 위선적인 연극을 영혼이 빠져나간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를 복도로 불렀다.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가자 최진혁이 슬며시 뒤따라 나왔다. 그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젖어있던 눈가를 손수건으로 무심하게 닦아냈다. 방금 전까지의 절규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가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지시였다. 장모님, 방금 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온도가 전혀 달랐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 의사나 경찰이 뭘 물어보면 미영이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숨쉬는 법을 잊었다. 내 귀를 의심했다. 저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내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내 사위가 아니었다. 뻔뻔하고 역겨운 짐승이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자 그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 미소에 소름이 돋았다. 괜한 오해로 시끄러워지면 이제 막 시작하는 미영이 인생에 좋을 거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장모님.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지금 나를 내 딸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고 있었다. 이 모든 지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감히 내 앞에서
우리를 논하고 있었다. 우리, 그래 우리. 내 놈이 말하는 그 역겨운 우리 안에 이제 나는 없다. 그리고 곧 너도 없을 것이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서 있는 저 짐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국밥을 팔던 순한 안악의 눈이 아니었다. 20년 전 돈줄을 끊어 사람의 목숨을 말려 죽이던 명동 백사의 눈이었다. 최진혁은 그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 알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나는 최진혁의 협박에 코웃음 쳤다. 감히 누굴 상대로 거짓을 말하라고 겁박하는가. 세상에는 법이 있고 정의가 있다고 믿었다. 내 딸의 찢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를 품에 넣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20년간 국밥을 말아 올리던 내 손이 그렇게 떨렸던 적은 없었다. 처음 내 얘기를 들은 젊은 형사는 분노했다. 그는 내 손을 맞잡으며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놈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다.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저런 청년이 있는 한 희망은 있구나. 나는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빛이 더 깊은 어둠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유인등일 줄이야. 다음 날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자 어제 그 젊은 형사는 나를 피했다. 대신 닳고 달아 보이는 늙은 팀장이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그곳에는 이미 기름진 얼굴의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최진혁의 변호사였다. 어머님,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팀장은 헛기침을 하며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최진혁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적힌 서류. 그리고 미영이가 사건 당일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CCTV 화면 캡처본이었다.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사모님께서 좀 취하셔서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 대표님은 그 시각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 중이셨습니다. 증인도 확실하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내 딸이 술에 취해 넘어진 거라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내가 진단서를 내밀며 울부짖었다. 사람이 술에 취해 넘어진다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듭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명백한 폭행이에요. 하지만 팀장은 진단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어머님, 사람이 넘어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면 저희도 수사 진행하기 힘듭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미 끝났구나. 저들의 손에 돈이 쥐어졌구나. 법정의 진실. 그 모든 것들이 돈 몇 푼에 더러운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구나. 나는 경찰서에서 쫓겨나듯 밀려나왔다. 변호사가 복도까지 따라 나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박선자 씨, 따님 일은 안타깝습니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 최서방을 협박하는 건 범죄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바닥에서 국밥 장사해서 그 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20년의 세월을, 내 딸의 고통을 모욕했다. 내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의 끈이었다.
세상의 법을 향한 마지막 기대였다. 정신을 차렸을 땐 딸이 누워있는 병실 앞이었다. 창문 너머로 짐승만도 못한 최진혁이 미영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런 남편이 없다며 수군거렸다. 역겨운 위선, 완벽한 연극.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 저들의 무대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영이의 병상 앞에 섰다. 멍들고 퉁퉁 부은 내 새끼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내 심장을 칼로 저몄다. 미안하다 내 새끼. 이 어미가 잠시 헛된 꿈을 꾸었다. 짐승에게 사람의 법을 들이민 내가 어리석었다. 그래, 이제 그만 울자. 눈물은 저놈들 피눈물을 뽑아낸 뒤에 흘려도 늦지 않다. 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다. 너희들이 쓰는 법 말고 이제 내 법으로 하자. 병원에서 나온 내 발걸음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가게 홀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셔터를 반쯤 내리고 뒷문으로 들어갔다. 20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주방 구석의 낡은 지하 창고문. 끼잉 마이너스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눅눅하고 서늘한 곰팡이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내려간 지하. 선반에는 먼지 쌓인 김치독과 텅 빈 막걸리 병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안쪽 가장 구석 쌀가마니 더미 뒤로 몸을 옮겼다. 가마니들을 치우자 시멘트 벽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벽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 튀어나온 벽돌 하나를 잡아 빼자 그 안으로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는 내 과거의 망령이 담긴 낡은 철제 금고가 있었다. 나는 20년 만에 금고 다이얼 위에 손을 올렸다. 내 딸 미영이의 생년월일. 명동 백사가 죽고 엄마 박선자가 태어난 날짜였다. 다이얼을 돌리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안정적이었다. 덜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묵직한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서 20년 묵은 돈 냄새와 종이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가장 위에는 샛노랗게 변색된 신문지로 싼 돈다발들이 있었다. 비상금, 전쟁 자금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침내 그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아빠진 구형 폴더폰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 장부. 다시는 이걸 여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너희들이 기어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만드는구나. 나는 검은 장부를 펼쳤다. 안에는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닌 90년대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과 약점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 탈세, 불륜 협박. 이 장부 하나면 여전히 떵떵거리고 사는 놈들 여럿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서울의 지저분한 인맥 지도이자 약점의 백과사전이었다. 나는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었다.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희미한 멜로디와 함께 20년 전의 픽셀 화면이 눈앞에 켜졌다. 유령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전화번호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저장되어 있었다. 사냥개.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지 않은 신호음 끝에 잠에 잠겨있던 듯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국밥을 팔던 구수하고 푸근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서늘하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나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헛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님, 정말 누님이십니까? 누님이라는 한마디에 내 과거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아직도 내 목소리를 기억하는 걸 보니 쓸모는 있겠구나. 최진혁이라고 있다. 나이는 35. 넥스트 유니콘이라는 벤처 투자사 대표. 그놈 집안 바닥부터 돈 나오는 구멍, 숨쉬는 구멍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털어와. 내일 아침 동트기 전까지. 나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명령은 한 번이면 좋겠다. 사냥개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저 물어뜯을 뿐이다. 나는 검은 장부를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그리고 최진혁의 이름 옆에 그의 어미인 윤 여사의 이름을 천천히 적어 넣었다. 어둠 속에서 굶주린 뱀의 붉은 혀가 날름거리는 듯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국밥집 작은 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 앞에는 사냥개가 밤새 물어온 결과물이 펼쳐져 있었다. 최진혁과 그의 집안에 대한 모든 것. A 사용지 수십 장에 빼곡하게 정리된 자금 흐름도 등기부등본 통화 내역. 그리고 은밀한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몇 장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사냥개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나는 밤을 새웠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졌다. 국밥 육수를 끓일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집중력이었다. 서류를 넘기는 내 손끝에서 놈의 피비린내가 나는 듯했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겉만 번지르르한 벤처 투자사 넥스트 유니콘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사기 집단이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겨우 막아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최진혁은 해외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돈으로 명품과 슈퍼카를 사들이며 아내를 개 패듯 팼던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마시고 즐긴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의 피눈물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놈의 피를 뽑아내는 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겠는가. 나는 수많은 투자자 명단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돈주를 찾아냈다. 백상어 파이낸스명 회장. 사채업과 도박장 운영으로 불을 쌓아 지금은 어엿한 금융사업가 행세를 하는 반달. 성질이 급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 법보다 주먹을 대화보다 협박을 신뢰하는 인간. 최진혁이 최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끌어들인 돈의 절반이 바로 이 백상어의 검은 돈이었다. 저놈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여기였다. 나는 백상어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뱀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독을 주입하는 법. 나는 다시 20년 묵은 폴더폰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다. 한때는 잘 나가던 기자였으나 도박 빚으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며 연예인 뒷공문이나 캐는 신세로 전락한 자. 그는 내게 큰 빚을 졌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내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예. 누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일거리를 하나 주마. 백상어 명 회장 귀에 소문 하나를 흘려라. 아주 우연히 길 가다 들은 것처럼. 예. 백상어 말씀이십니까? 넥스트 유니콘 최진혁 대표가 투자금을 해외 유령회사로 빼돌리다가 포착됐다고. 곧 검찰 수사가 터질지도 모른다고. 불안해서 돈 빼는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고. 최대한 자극적이고 최대한 그럴듯하게. 하지만 근거가
근거는 내가 내놓은 밥상에 떠먹여 줄 것이다. 나는 최진혁의 해외 계좌 이체 내역 사본 한 장을 사진으로 찍어 그에게 전송했다. 단 한 장. 하지만 백상어 같은 의심 많은 족속에겐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화약이 될 터였다. 그 시각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최진혁은 아마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을 것이다. 장모라는 늙은 과부 하나 겁박으로 손쉽게 찍어 눌렀다고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자축하면서,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서 있는 화려한 성이 이미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역삼동 넥스트 유니콘 사무실. 대표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던 최진혁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자금 담당 이사였다. 여보세요, 김 이사. 이 아침부터 무슨...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백상어명 회장 쪽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투자금 전액을 당장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지금 당장 돈을 빼지 않으면 자기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최진혁의 얼굴에서 오만하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왜? 어째서? 갑자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냥개가 보내온 보고에 따르면 최진혁은 그날 이후 잠을 자지 못했다. 백상어명 회장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라는 소문은 암암리에 증권가 찌라시를 타고 돌기 시작했다. 불길한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다른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완벽했던 그의 성에 불이 붙은 것이다. 최진혁은 미친놈처럼 날뛰었다. 밤새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꾸려 했지만 백상어가 돈을 뺀다는 소문 앞에 모두가 몸을 사렸다. 그는 애꿎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엎었고 사무실의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각살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무너져 내리는 그의 왕국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발버둥 쳐라. 더 소리 지르고 더 미쳐 날뛰어 보거라. 내 놈이 지금 느끼는 공포는 내 딸이 느꼈을 고통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을 테니. 궁지에 몰린 쥐는 가장 멍청한 선택을 하는 법. 최진혁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보란 듯이 기자들 앞에서 아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며 미영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혔다. 심지어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의식도 없는 내 딸의 뺨을 툭툭 치며 내년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라며 증오를 퍼부었다고 했다. 이 모든 보고를 나는 국밥집 카운터에 앉아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국밥집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20년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국밥집 아줌마 박선자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냈다. 내 발걸음은 놈의 왕국 역삼동에 번쩍이는 넥스트 유니콘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이 내 낡은 구두 소리를 울렸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물었다. 어르신 용건이 어떻게 되시죠? 방문 예약 없이는 대표님을 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저 위놈이 있을 펜트하우스 층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여직원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혁 대표에게 전해라. 네, 장모가 아니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벌레 보듯 여직원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명동 백사가 빚받으러 왔다고. 명동 백사. 그 이름이 로비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이름의 무게를 알 리 없었지만 내 눈빛에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살기를 읽은 것이다. 그녀는 허둥지둥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최고층 대표실에서 최진혁은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때 비서에게서 다급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아래 로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웬 늙은이 하나 때문에 소란 떨지 말고 당장 쫓아내. 그게 대표님 장모님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게 명동 백사가 빚을 받으러 왔다고 전화라고. 최진혁의 손에서 최고급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명동 백사. 20년 전 아버지의 사업 동료들을 하룻밤에 알거지로 만들었다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던 전설 속의 그 이름. 설마. 아니, 말도 안 돼. 시장 구석에서 국밥이나 파는 무식하고 순에 빠진 그 늙은이가 전설 속의 독사라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백상어의 갑작스러운 변심, 흔들리는 투자자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저 여자였다. 나는 로비 중앙에 서서 천천히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의 숫자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42, 41, 40. 덫에 걸린 쥐가 제 발로 뱀의 아가리 앞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진혁이 헛개비 같은 몰골로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빗어넘겼던 머리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양복은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초라했다. 그는 나를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내 차가운 시선이 그의 발을 바닥에 못 박아 버렸다.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다. 꺼져가는 불씨 같은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힘없이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놈의 화려한 강남 빌딩이 아닌 기름때 찌든 내 국밥집으로 향했다. 최고의 무대는 가장 초라한 곳이어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오만했던 왕이 무너지는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보일 테니. 국밥집에 도착하자 최진혁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여긴 왜? 내 어미를 불러라. 네, 판이 벌어졌는데 구경꾼은 있어야지. 내 어미한테 똑똑히 전해. 지금 당장 여기로 오지 않으면 30분 뒤에 내 아들놈 사진이 사회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거다고.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최진혁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20분쯤 지났을까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곱게 차려입은 윤 여사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아들을. 천한 것들이 겁도 없이. 윤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고고한 학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그녀의 발악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숨이 턱에 찼을 때쯤 돼지뼈를 우려내 기름때가 찌든 나무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 2개를 툭 하고 던졌다. 하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내 딸의 상해 진단서였다. 찢어진 피부, 부러진 뼈, 온몸을 뒤덮은 피멍 사진까지 고스란히 담긴. 이게 내 귀한 아들이 내 딸에게 새겨놓은 사랑의 흔적이다. 다른 하나는 사냥개가 가져온 최진혁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이건 내 아들이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성공의 증거고. 윤 여사의 시선이 진단서 위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작은 내역서로 옮겨갔다.
해외 유령회사 계좌 불법 자금 세탁 기록.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던 그녀의 안색이 급격하게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저 서류들이 진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놈들 앞에 마지막 선택지를 던져주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내 나지막한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첫째, 내 놈 모자가 가진 전 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법인, 자산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내 딸 김미영 이름으로 넘겨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 내 놈들 때문에 지옥을 산 내 딸에게 용서를 구걸하란 말이다. 둘째, 나는 최진혁의 비리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 서류 전부를 들고 내가 검찰로 가는 거다. 너희 모자는 사이좋게 쇠고랑 차고 평생 콩밥 먹으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겠지. 물론 내년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놈의 가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사기꾼 집안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테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놈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윤 여사의 귓가에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 선택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내 허영심이냐 아니면 내 아들의 목숨값이냐. 내 말이 끝나는 순간 윤 여사의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가 흐트러지고 고상했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가게의 더러운 바닥 위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오만했던 여왕의 완벽한 몰락이었다. 윤 여사는 무너졌다. 평생을 지켜온 교양과 체면, 아들을 향한 삐뚤어진 모성애, 그리고 돈으로 쌓아 올린 오만함까지, 그 모든 것이 국밥집의 더러운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제 아들 최진혁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내리찍었다. 빌어. 어서 이분께 빌어. 이 멍청한 놈아.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아니었다. 파멸 직전의 공포가 만들어낸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최진혁은 넋이 나간 채 제 어미의 손에 이끌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잘못했다는 말만 기계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 추악한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들이 움직였다. 내가 고용한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최진혁과 윤 여사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주식 채권 예금, 심지어 그들이 숨겨두었던 해외 계좌까지. 단 하루 만에 모든 소유권이 내 딸 김미영의 이름으로 이전되었다. 넥스트 유니콘은 공중분해되었고 최진혁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알거지가 되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겠지. 돈만 주면 입을 닫아줄 거라고. 천만에. 거래는 거래고 복수는 복수다. 나는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겨 망연자실해 있을 때 마지막 선물을 보냈다. 내가 놈들에게 약속했던 두 번째 선택지. 나는 사냥개를 통해 최진혁의 폰지 사기 핵심 증거를 가장 악랄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국세청 탈세 제보센터에는 윤 여사의 차명 계좌 자료를 보냈다. 모든 것은 내부 고발자가 터뜨린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진혁 모자의 사기 행각을 대서특필했다. 수천억 원대 폰지 사기 상습 탈세 해외 자금 도피.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온 국민 앞에 까발려졌다. 최진혁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윤 여사 역시 공범으로 소환되었다. 포토라인에 선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내 국밥집의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백상호명 회장에게
마지막 정보를 흘렸다. 최진혁이 몰래 빼돌려 두었던 마지막 비자금의 위치. 감옥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던 돈이었다. 감옥이 내 놈의 끝이라고 생각했나? 아니, 감옥은 앞으로 내 놈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저 굶주린 상어 때로부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명동 백사가 할 일은 없었다. 나는 20년 만에 꺼내 입었던 검은 원피스를 벗어 불태웠다. 그리고 익숙한 낡고 편한 고무줄 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다시 국밥집 아줌마 박선자로 돌아온 것이다. 가게 가마솥에 불을 올렸다.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자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그때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님 김미영 환자분이 방금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복수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내 주름진 뺨을 타고 뚝 하고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끓고 있던 육수에 불을 껐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내 딸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 국밥을 끓이러 갈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밤이 깊어가는 소설 채널과 함께 또 하나의 짜릿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드라마로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강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